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고성국 박사님, 유근일 주필님 너무너무 참 존경스럽고 참 평소에 모시고 싶었던 분들과 오늘 대담을 나누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작년 6월에 우리 우파 시민 단체 중에 아주 열심히 하는 우리 국민희망시대라는 단체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의 홍보 및 우파 시민 활동의 그러한 사랑방 역할을 지향하면서 국민희망저널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척박한 여건 속에서 어렵게 지난 1년을 꾸려왔고 이제 2년차에 접어들면서 우리 이번 22대 총선 이후부터는 우리 우파 진영, 자유우파 시민들을 위한 정론지로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정론지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한편 지금 현재 여건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정말 보수 여당이 야당의 괴멸적인 참패를 당해서 지금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가 심기일전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국민희망저널 창간 1주년을 맞아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전 조선일보 주필이자 뉴데일리 고문으로 현재도 활발히 평론 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유근일 주필님,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님 두 분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와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담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대담 내용은 정리를 해서 국민희망저널 다음 달 6월호에 특집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 보는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만 일단 제가 진행을 하고 두 분의 고견을 듣고 또 제 의견을 보태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지난 4.10 총선에서 저희 보수 우파 진영이 정말 4년 전에 이어서 또다시 참패를 당해서 지금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럴 줄 알았다 하는 평가도 있지만 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하는 당혹감도 함께 지금 있는 상태이신데 총선 패인을 우리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간략히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유주필님께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총선 패인에 관해서는 언론들도 오피니언 리더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놓고 뭐 다들 그러는데 저는 상당 부분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총선 패인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들이 제일 많이 지적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문제였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좌파 여러 언론에서.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그런 어떤 거는 불통이고 이재명이가 너희 개는 지져라 나는 간다 하면서 완전히 남의 말 듣지 않고 한 방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유인태 같은 그 운동권 원로 말도 안 듣고 정세균이라든가 누구죠? 저 국무총리였던 김부겸이가 찾아가고 그래서 좀 제거하라고 제가 일체 듣지 않았어요. 그건 불통 아닙니까? 왜 윤통이 자기 입장 지킨 것만 불통이라고 그러고 이재명이가 불통한 거는 불통이라는 소리를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고요. 특검 얘기가 있어요. 최상병 특검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 또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때문에 그래도 뭐또 일리 다 있죠. 일리는 있지만은 윤 대통령 말이 맞아요.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김건희 씨에 관한 거는 주가 조작은 이미 다 나온 거고 그건 뭐 별거 아니고 문제는
명품 디올백인데 그러면 김혜경의 그 법카 문제라든가 또는 김정숙의 그 말하자면 타지마할 예.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를 안 하고 왜 한쪽 사람만 가지고 쓴 거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둘 다 허든가 둘 다 말든가 이래야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있고 최상병의 경우도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왜 호주로 보냈느냐. 공수처에서 부르지도 않고 입건도 안 하니까 뭐 입건시키면 또 그때 오면 오지 했겠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나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실정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보수는 끝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선거로 보수를 끝났다. 상임명령을 이었다 그러는데 그럼 운동권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는요. 한국 전 세계 사회주의 진보 운동 사상에서 오늘의 586 한국 운동권만큼 타락한 세력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전체주의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퍼주기에서도 그렇고 집값 지금 30억씩 오른 거 다 누가 해놓은 겁니까? 원전 파괴는 누가 한 겁니까? 그리고 한미동맹을 뭐 깨려고 어떻게 하면서 그건 얘기하면서 북중로 유라시아 전체주의 진영의 그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고 이게 다 이게 뭔가 어디가 좀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주체 사상만 해도 그게 지금 이 북한이 저지경되는데도 주체 사상을 아직도 고집을 한다는 게 그 운동권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보수가 참패를 하고 저쪽에 이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해요. 근데 저처럼 뭐 백수 건달의 입장에서 누굴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히 말하건대 한국의 타락한 대중민주주의가 문제이다 하는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귀족 정치가 타락하면은 올리가르키가 되고 과도 정치. 과도 정치가 되고 이 제왕 정치가 타락하면 뭐 폭군 정치가 되고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폭민 정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중우 정치. 난 한국의 대중민주주의가 지금 중우 정치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많습니다. 수원 정구에서 나온 김준혁 씨 지금 당선됐죠. 근데 그 양반이 뭐 그렇게 주장을 했죠. 김한란 여사가 이화대학 대생들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미군에 성상납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기타 등등 뭐 욕설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근데 된 겁니다. 또 양문석 의원 같은 분도 안산에서 됐죠 아마. 예. 되는데 뭐 대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부도덕적.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아무튼 그런 걸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그게 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밖에 것도 많습니다. 정청래 같은 사람들은 또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뭐 무슨 이 발언을 해도 뭐 무슨 우리 편은 무슨 소리를 해도 찍어주고 저쪽 편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도 안 찍어준다. 이런 게 지금 이 한국 지금 유권자들의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네. 이런 점을 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앞에 제가 반박한 그 이유들도 일리가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이 대중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타락, 운동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그들을 찍어주는 거. 그리고 문재인 실정에 대해서는 눈 감고 윤석열 씨가 들어와가지고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그래도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노동개혁하고 연금개혁하고 뭐 교육개혁하는 노력하는 거. 또 이 인도태평양 글로벌 이 자유국가 연대를 우리가 앞장서게 되고 그건 여러 가지는 또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덮어놓고 윤석열 2년은 이건 아직 못 쓸 거고
문재인 이제 5년은 하나도 묻지도 않는 그런 그 이 편가름의 정치, 그리고 이재명의 그 이 기소된 그 혐의점, 조국의 그 이 피고 사실 이런 걸 봐서라도 그게 문제가 돼야 될 텐데 문제가 안 되고 표에 하도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을 데리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존경스러워요. 이런 유권자를 데리고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존경스럽다고요. 정말. 저 같으면 안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저는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예, 우리 자유파가 다들 그 큰 충격을 받고 지금도 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192대 108 그러니까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투표한 유권자들로 따지면 50대 45고 기권한 사람들까지를 감안해서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35대 3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질 수 있는 정도의 표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거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조건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조건 속에서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 선거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주어진 조건인 거예요. 그게 싫었으면 야당 했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도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주어진 운명이고 지지율이 낮아도 그냥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 조건 속에서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싫었으면 처음부터 대통령 쫓아내고 그냥 우리 야당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가 언뜻 보면은 부담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긍정적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없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 그걸 잘 활용했냐 어쨌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패배를 분석하면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 책임을 들고 나오는 건 실제로 진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을 피하는 비겁한 방법이다. 그건 주어진 조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내내 3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 않냐.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으로서 뭐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할 경우에 어떤 리스크와 어떤 베네핏을 동시에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마치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 때문에 졌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된 선거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선거 평가는 국민의힘 100% 국민의힘이 어떻게 선거에 임했냐,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어떤 전술을 구사했냐. 근데 어떤 거는 좀 먹혔는데 어떤 거는 제대로 안 됐냐 이렇게 분석을 해야 이후에도 그 대답이 나온다고 봐요. 이를테면 대통령 책임이라고 딱 규정해 놓고 선거평가 끝냈다고 돌았으면 그럼 2년 후 선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지방선거?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면은 안 돼요. 3년 후 대선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우리가 띄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그 추대가 됐을 때부터 또는 그 이전에 한동훈 이름이 나올 때부터 또는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얘기할 때부터 누가 되건 대통령과 적절하게 그 아니면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두기가 필요해. 이런 얘기들을 모든 언론이 다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면 그걸 대통령 책임이라고 얘기가 어떻게 합니까? 한동훈의 책임이거나 당의 책임이죠.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그 선거판 전반전 초반에 이재명보다 지지율이 더 잘 나왔어요. 그랬잖아요. 네. 윤석열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은 이 지지율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건 안 하건 여전히 지지율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해보지도 못하고 졌어야 말이 되는 거죠. 굳이 따지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한동훈 개인 인기와 더불어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 나가고 하는 것이 선거전 초반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참패로 결론이 났다면, 그리고 그 전 과정에서 실제로 대통령은 어떤 개입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총선에서 뭐 가정이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이겼다면 오롯이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승리였을 거예요. 졌으면 오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패배로 결론이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 만약에 이겼다면 대통령 덕이라 하고 했겠냐고요. 그래서 전 미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필님 아까 전체 세계사적 흐름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좀 더 미세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비로소 패배의 원인들이 보인다. 그래야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졌다. 이유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선거 전반에 걸친 전략 전술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선거 슬로건조차 중간에 바뀌었다. 2조 심판론이 처음부터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선거 중반전부터 그냥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슬로건이 선거 중반전에나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선거 전반전에는 슬로건 하나 세우지 못할 정도로 전략 전술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뭔가 딴 게 있었는데 중간에 고쳐졌다거나. 일단 전략 전술의 실패. 두 번째는 공천 실패예요. 정량한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잘해서 4년 전보다 6석이나 더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패전지장이 할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공천 실패 때문에 정말 좋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역시 선거는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에서는 총선이라고 하더라도 1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하는 선거가 아니고 이 선거판 전체를 이끄는 한 사람의 차기 대권 주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의 선거로 치른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미우나 고우나 더불어민주당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총선 승리를 이재명이 이끌어냈고 따라서 그 모든 성과도 이재명이 지금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해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그러면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의 선거로 제대로 치렀냐. 이 선거 중반 이후에 한동훈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예. 그 현장에서 시장에서 국민들이 한동훈을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의 그 실패 요인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하나의 판으로서 예를 들면 막 수도권에 있든 영남권에 있든 득점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득점을 하면 전체적인 포인트가 올라가는 반면 총선은 지금 전국 254개 지역에서 제각각 소선거구제로 이렇게 뽑는 가운데 특히 우리 보수당이 수도권에서 참패를 4년 전에도 했고 이번에도 또 사실 지지율 차이는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5% 내외임에도 각 지역에서 근소하게 전부 지니까 결과적으로 의석수면에서 그냥 완전히 원사이드 났는데 이런 선거제도가 안 바뀌는 한 어쨌든 다른 전략과 다른 공천 다른 요소를 다 종합하더라도 어쨌든 수도권에서 각별한
이 우리 전략 보강 또는 인력 보강 혹은 여러 가지 이 수도권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다음 총선에서 다시 우리가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수도권 참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참패. 예. 수도권 참패의 경우 원래 수도권은 자체가 진보 야당 예. 쪽에 유리하게 된 거죠. 예. 내부 구성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저 저는 이기진 못해도 예. 전보다 한 2배 정도가 국민의힘이 보수 쪽이가 된다든가 아니면 지더라도 근소하게 진다든가 이것만 해도 대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인천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수도권도 상당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정말 인텔리들이 살고 네. 대학생들이 살고 MZ 세대가 많이 살고 문화적으로 가장 앞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 교양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후진적인 그 중우적 시민 내지 주민이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MZ 세대의 비율을 맞춰라.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걔네들한테 맞춰가지고 이 나라가 유지될 것인가. 그 무식한 애들한테. 저는 전혀 존중을 안 해요. 네, 우선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수도권에서는 뭐 지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 좀 참패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늘어나길 바라는데. 저는 이제 주필님 말씀에 조금 이제 그 보완을 좀 하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2년 전에 지방선거 때는요, 수도권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 지역의 2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우리가 좀 더 앞섰어요. 예. 17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구조가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호남의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서울은 유동적이다. 수도권은 조금 그런 면에서 그 유동성이 있어요. 변덕. 예, 맞습니다. 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도 저는 그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작년인가에 그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야가 모두 뭐 별로 반응도 안 보이고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통령 입장에서 선거 승리가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야 2년간 아무것도 못했던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그 선거구제 문제까지 제기했는데 막상 국민의힘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어쨌든 특히 이게 그 지역구의 사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모든 선거구마다 수도권 경우에 한 45% 가까운 국민의 표가 다 사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대도시 경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영남 호남의 소선거구제는 워낙 뭐 저항이 심하니까 영남 호남의 소선거구제와 대소시의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라도 선거제 개편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질 선거는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도가 불리해도 2년 전처럼 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 제도에서도 우리가 과반득표하고 수도권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주체 역량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예. 아직도 조금 이제 저는 그 단계에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자꾸 아직 덜 풀어진 모양이에요. 근데 적어도 한국은 경제 10위권 국가 아닙니까? 네. 특히 서울 주민이나 경기도 주민 같으면 되게 대표성이 강한 거고 그리고 부모들이 온갖 희생을 다해서라도 요새 대학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에는 대학 인구가 적고 뭐 고졸까지가 많고 뭐 고졸도 못 나오는 일인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좀 대학 나온 사람이 제일 많고 고졸도 적어요. 그러면은 인상 비평적으로 저는 조금 아까 좋아하는데 좀 또 싫어졌다. 그게 변덕 부릴 게 아니라
자기가 대학에서 배운 그만큼의 어떤 지적 판단력을 자기가 모아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라는 건 뭐냐, 민주정치라는 건 뭐냐.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난 뽑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교 능력이 발달해야 돼요. 그래도 둘 다 싫은데, 근데 요게 조금 더 나쁘냐, 요게 좀 더 나쁘냐. 그럼 이쪽에 대해서 집 권력자가 좀 불만이다. 에이, 싫어, 난 저. 하지만 그럼 저쪽은 어때? 그건 더 나쁘다. 이런 판단해가지고 1mm 차이에서 좀 덜 나쁜 사람을 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지.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온갖 권리는 다 향유하려고 그러면서.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처럼 지금 저 지식인들 젊은 30대 뭐 2030, 40까지는 뭐 고생하고 자란 적 있습니까? 6.25를 맛봤어요. 무슨 저 가정교사를 하고 자랐어요. 우리 이제 가정교사 하느라고 제대로 뭐 밤잠도 못 잤어요. 예. 그러고선 대학을 나왔습니다. 뼈 빠지게. 그런데 요새 그렇게 호이호이 산업화의 그 과실은 다 따먹으면서 자라놔 놓고 뭐 그런 판단력 하나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최선을 고르지 말고 덜 나쁜 거 1mm라도 덜 나쁘다 하면은 그쪽으로 표가 가야지. 어떻게 그냥 변덕을 부린다는 그건 이해를 못한다는 걸 좀 추가를 해놓고요. 네. 오늘 다른 제목으로 정말로 넘어가죠. 이 총선 이 패배에 따른 지금 현재의 지형을 살펴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요 정도에서 일단 하고 네. 그러면 이러한 현실 바탕 위에서 이제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참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당 지도 체제를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비대위원장이 다시 또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이 두세 달간 준비를 잘 해서 제대로 된 대표를 뽑아서 보수의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묶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당대표를 뽑아서 또 어떤 덕목의 지도자를 뽑아서 이 보수가 다시 재건의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예. 저는 이게 조금 아까까지는 이제 타락한 중우 정치를 내가 좀 불평을 했는데 이제 방향을 돌려서 그야말로 정치 엘리트들을 이제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참 제일 나쁘기는 이게 타락한 운동권이라고 봐요. 저는 이 전체주의 세력이니까 도무지 기본적으로 이게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체주의 세력이지 민주적 좌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겉으로는 자기네들도 뭐 의회지들하고 무슨 국회의원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노리는 건 1980년대 이래 NL 세력 아닙니까? NL이라는 거는 전체주의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원천적으로 뭐 그건 좀 나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타겟을 두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안목이 투쟁력이 투지력이 있는 사람들이냐를 볼 때 저는 개별적인 그 좋은 사람들을 빼고 거기도 좋아요. 나 예컨대 난 인사는 공석상에서 봤을 뿐이지 이번에 국회의원이 한 번 하고 그만둔 비례대표 경희 여사 실력 있어요. 그 한국 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이 못되게 왜곡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거든요. 그럼 말년에 와서는 이 원내 질의 같은 거 보면 신랄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주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된 거 보니까 정말 솔직히 말해서 듣보잡이 너무 많고 특히 이 전국구의 경우 특히 비례대표가 제일 비례대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뭔지 도대체 알 도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전에 국민의힘의 그런 좋은 분들 빼놓고 주류 당권파를 볼 때 이건 보수나 자유주의자가들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사상이 없거나 이념적 맹물들이거나 아니면 공부가 없는 거예요. 정치 경제학적 지식은 좀 있겠죠. 이 사상적 공부가 없는 거예요. 세계의 근대 사상사라든가 뭐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라든가
또 르네상스 이후에 모던화 이제 근대화의 철학을 공부했다든가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사상이라는 걸 한때 어느 대통령 아래서는 사상이 뭐 이 밥 먹여주냐, 우리 중도 실형을 하면 된다고만 그랬어요. 아니 자유주의의 그러면 아담 스미스나 무슨 하이에크라든가 또 몽테스키오라든가 존 로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철학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중도 실용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미국 혁명, 독립혁명을 이끈 이 필그림 파더스,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뭐 이 제퍼슨이라든가 이게 전부 철학자들입니다. 그 사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하위 차원에서 정치 경적이 나오고 그 정치 경제학의 연장선상에서 정책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의 인식이라는 거는. 근데 이거 철학 띄워버리면 이승만 박사가 왜 그 대한민국을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냥 정치만 하면 된다. 이런 그 일종의 그 사상적인 이 맹물성이 우선 있고 그다음에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세포의 투쟁이라든가 레지스탕스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전체주의에 대한 이 서유럽 그 레지스탕스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치 하에서는 파시즘에 저항했어요. 그다음에 동유럽이 적화됐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나치에 저항하다가 죽었고 상당수는 공산당에 저항하다 죽었어요. 그 레지스탕스들이 특히 동유럽에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존경하는 밀라다 호라코바라는 체코의 그 국회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 나치에 저항하다가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미군이 들어온 바람에 석방됐다가 국회의원이 됐다가 동구 공산당이 이제 이 통일전선에 들어갈 때 그걸 끝까지 거절했어요. 사민당 좌파는 거의 다 가담했는데 이 양반은 사민당도 아니지만 거절했습니다. 처형당했어요. 고문당하고. 그게 근 50년 만에 이 체코가 민주화되면서 동구권이 이제 민주화되면서 복권이 되고 영화가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은 나치즘과 볼세비즘, 이건 파시스트와 커뮤니스트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투쟁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5분의 1조차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 대한민국에 수호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에 무엇을 수호하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그럼 자유를 수호하는 데는 목숨을 던져야 한다. 지금 모든 자유 국가들이 그렇게 됐다. 그런 과정을 밟았다. 이런 인식이 없이 그러면 이 출세의 이 사다리만 올라온 모범생들, 그저 시험 공부는 잘해요. 그리고 이 모범생들이지 뭐 이게 어드벤처라든가 이 레지스탕스나 이런 정신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뽑아다 골라다 놨는지 국민의힘은. 아니 그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깡패와의 싸움을 해줄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같이 약골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깡패는 내가 막아줄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내가 다른 거 뭐 내가 뭐 공부를 해서 논문을 하나 쓰겠다 하면 나를 믿어줘도 좋아요. 내가 깡패하고 싸운다 할 때는 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집단을 이끌고 이렇게 아주 힘있게 이끌고 갈 지도자가 나오기도 참 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국힘당과 같은 그런 중간 파화된 투항적 사이비 보수, 사이비 자유주의자, 가짜 중도 네. 론자가 현재의 그 국민의 힘이고 이 탄핵파고 네. 유승민, 이준석 아니겠느냐 이게요. 또 이거 여러 가지 근데 이 탄핵 좋은 당 대표를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 박사님 어떻게?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또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이제 우리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배출이 됐는데 누구도 지금
우리 주필님 말씀하신 그런 자유주의 철학으로 무장된 투철한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이 자유주의 철학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국민의힘이 지금 주필님 분석하신 대로 그런 자유주의 철학으로 무장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결사체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념 지향성은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주의 이념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다수가 지금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뒷받침도 못해요. 또 우리 자유파 대중을 이끌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는 그 헌법기관적 지위를 108명이 이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위로는 대통령에 따라가지 못하고 아래로는 국민적 요구, 자유파 국민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해서 완전히 안팎으로 지금 험한 꼴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국민의힘을 이끌 지도부를 이제 한 2달 안에 전대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이 자유파의 그 철학과 정체성을 확실히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한다. 네. 그게 누구든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뽑아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국민의힘 바깥의 자유파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 접점들이 생겨요. 아니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은데 뭘 따로 합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따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뭐 우리공화당이 따로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대중 기반이 확 넓어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파의 정체성, 이념적 지향성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자유파,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자유파 제 사회단체 대중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당 대표라고 하는 자각을 확실하게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당이 여러 수십 개이잖아요. 선거해보니까 뭐 30개도 넘대요. 그중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만 해도 7, 8개인데 그중에 여당 하나거든요. 국민의힘이에요. 나머지는 다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인식과 행동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됩니다. 여당 대표는 죽으나 살아 대통령 성공시키기 위한 서포팅을 하는 그럼요. 것이 제일의 임무예요. 그렇죠. 자기 대통령 되려고 필요하면 대통령하고 가까웠다가 필요하면 대통령과 멀어지고 필요하면 출당 요구하고 이거는 여당이 아니에요. 편하게 가다 먹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정치를 해도 좋은데 여당 대표로서는 그런 정치하면 안 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공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그러한 지도부를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도부 즉 당대표 혼자서 뭐 야당과 혹은 그 밖에 국민들과의 관계를 대표 혼자 끌어갈 수 없고 결국 108명의 그 여당 의원들이 어쨌든 각각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인데 이 여당 108석 의원들에게 이 기대하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역할, 미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저는 무엇보다도 저걸 좀 주문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그 지금 말한 그 이 비자유주의적 신념이 없는 사이비 중도를 내세우는 이 탄핵파라든가 그
일련의 그런 흐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탄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내가 보기에는 묘한 그 운동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익으로 불리길 싫어하고 우파 정당에 있으면서 또 우리 이렇게 이 전투적 자유주의자를 극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는 좌익은 아니야. 좌익은 난 못해. 근데 나 우파로 불리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그럼 뭐로 불러주느냐 하면은 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그래. 그래서 물론 그런 그 스펙트럼 상의 그런 자리에 뭐 없진 않겠죠. 근데 그러면 밀라다 호라코바 같은 여사가 나치에 대해서 저항할 때는 그 사람은 그 빨갱이라고 불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용공문자 소리 꽤 들어봤습니다. 또 밀라다 호라코바 여사가 2차 대전 후에 공산당에 저항해서 이 고문을 당하고 처형당할 때는 그 사람은 또 극우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 이념적 혼매죠. 그거를 좀 싣고 예컨대 도태우를 자르고 그 자리에 햇볕 전도사를 갖다 꽂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도태우 같은 사람이 극우입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은 뭐 유해무득하니까 뭐 하는데 아는 척해요 또. 그래 지금 뭐 세가 저쪽 왕년의 그 권위주의 시절에는 운동을 또 하지 않았어요. 민주화 운동하게다 나 그거 안 해. 그건 못해 나는. 내가 붙잡혀가는 거 싫어. 이래서 안 하던 자들이 이제 좌파 세상에 오니까 오히려 그쪽에 눈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 요런 그 아주 얌통머리 없는 이 소신결여파라고 할까 기회주의자들이라고 할까 이것을 국민의힘이 청산을 해야 앞으로 뭐 누가 당권을 장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런 게 좀 문제다.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념적 정체성을 강조했지만 뭐 이념적 정체성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그 뭐 다 나이 들고 머리 큰 사람들한테 이제 와서 뭐 사회 교과서 가르칠 수도 없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관계와 타산에는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이해관계를 설명해서 이 사람들이 좀 납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겁니다. 108대 192 그러면 무슨 싸움을 해도 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1인 1표라고 하는 이 형식적 이 민주주의 하에서는 108대 192면은 뭐 투표 100날 하면 100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덩치를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대통령과 결합되면은 덩치가 커져요. 뭐냐면 이게 다행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낙동강 전선 지키듯이 108석을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좌파들이 뭐 수많은 그 악법을 양산하겠지만 150개 악법 양산하면 150번 거부권 행사하면 돼요. 기록에 보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530 몇 번인가 거부권 행사를 했더라고요. 여소야대의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행사하면 돼요. 이건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좌파가 할 수 있는 게 재의결해갖고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8명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은 무조건 부결한다, 부결시킨다라고 하면 192석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92석이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을 주도할 수 있어서 힘이 있는 건데 어떤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108명이 딱 그걸 버텨준다. 이러면은 저 입법권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192석이 108석한테 사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자, 우리가 10개를 통과시키고 싶은데 그 중에 사실 진짜 우리가 통과시키고 싶은 건 요 2개니까 너네 원하는 거 한두 개 끼워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너네 협조 좀 해줘. 이렇게 하면 108석으로 192석과 맞짱 뜰 수 있잖아요. 협상이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저 더불어민주당 야권이 108석을 상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 흔들기만 잘하면 8년 전처럼 이간질만 잘 시키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도 이쪽 반란표 때문에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자들한테 뭘 던져줄 생각이 없어요. 108명한테. 그냥 흔들면 돼.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108명이 딱 단단하게 버텨서 자기들이 도저히 이걸 뚫을 수 없다. 대통령 거부권을 뚫을 수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108명한테 고개를 숙이거나 대통령한테 고개를 숙이거나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들 덩치가 커지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 108명한테 무지무지 좋은 일이에요. 자기들이 거의 2대1로 맞짱 뜨듯이가 가능해지니까 자기들 덩치가 2배 이상 커지는 거라니까요. 과거에 민주당이 소수일 때 자기네들이 그런 전략. 그게 김대중이 89석인가 갖고 있을 때 전국을 휘둘렀던 방법입니다. 네. 똘똘 뭉치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한테 대통령을 위해서 뭐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뭐 속으로 다들 윤석열 대통령을 별것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는 판에 뭐 또 뭐 대단한 애국자들인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살려면은 해라. 너희들이 지금보다 힘을 키우려면 해라. 대통령과 손잡는 방법 말고는 너네들이 살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제가 이해타산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연장선에서 제가 조금만 네.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제가 국민의힘에 권하고 싶은 것은 공세는 공세로 맞서야지. 공세는 맨날 수세, 방어, 수세, 도망 뭐 이렇게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깔봅니다. 이 좌익이라는 사람들 이제 생리를 잘 아는데 다다익선형이에요. 그 좌익은.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그렇지. 또 너는 양보해야 되고 나는 양보하면 안 된다. 상호주의가 없어요. 그 남북 회담에서 우리가 북한 태도도 봤지만 한국 내부의 좌우 싸움에서도 좌익은 상호주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들에도 이유는 있어요. 우린 정의다 이거예요. 이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우린 하느님을 대변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역사의 진리를 대변한다.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들이 보수 반동 이 계급 낮은 자들아 마땅히 우리의 그 메시아니즘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한테 따라와야지. 내가 어떻게 너희 같은 타락한 보수 반동을 따라가느냐 이런 그 되먹지 않은 그런 그 우월감이 있다고. 예. 근데 그걸 쳐부셔야 돼요. 쳐부시는 거는 공격에는 공격으로 맞서라. 그래서 김민전이 같은 사람이 참 잘한 겁니다. 그 나도 그런 글을 하면서 썼지만 아니 왜 반다 저쪽에서 특검하고 이쪽에서 특검하자. 김혜경이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조국이 빨리 잡아넣고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 걸린 사람들 많이 국회의원 됐다면서요? 그 다 입건해서 다 이제 금배지 뺏을 뿐이 하고 이렇게 나가야 저쪽에서 여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맨날 그런 식으로 네가 이 메인이고 우리는 뭐 이등 하려는 식으로 나가면은 그건 이게 전멸이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108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참 모래알이 되지 말고 그렇게 어떤 인식을 가지고 똘똘 뭉치면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렇죠. 지금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주필님께서는 글로서 우리 또 고 박사님은 방송으로서 계속 자극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의원들이 좀 패배주의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좀 반대 토론 좀 하는 동 하고서는 다 그냥 나오는 게 그냥 아주 그냥 정형화된 패턴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런 식이고 뭐 거부권 얘기 나오면 오히려 뭐 자기들 나름대로 제각각의 또 생각을 해버리려고 하고 좀 이런 부분이 참 보였는데 아유 우리 고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아주 좋은
그런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시간도 있고 시간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번 총선에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요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킬 때 문재인 정권의 그 소위 정권 연장을 맡고서 할 때에 정말 국민의힘의 그런 조직력, 당력보다 어쩌면 더 이상으로 우리 장삼이사 애국 시민들의 정말 나라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뜨거운 애국심으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기적 같은 탄생을 저는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러한 바탕을 이룬 우리 우파 시민사회, 애국 시민 세력들이 이번에 사실 마음이 많이 선거 때 돌아서고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가고 말이죠. 그렇게 한 부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됐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탄생한 이후에 우파 시민사회를 제대로 어떤 그 고맙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잘하자 하는 그러한 연대의식도 약했고 배려도 약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시민사회에 대해서 왜 우리 그 정부 여당 이런 집권 세력이 이렇게 냉대하고 거리를 두려하고 극우라고 맞아 프레임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권파가 대표하는 그 투항적 가짜 진보, 가짜 중도, 네. 그건 제외하고, 네. 그런 흐름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제외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외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자유주의 사상에 투철한 그 국민의힘의 좋은 분들, 또 원외의 좋은 분들, 또 광화문 세력의 좀 좋은 분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일 결여되는 게 뭐냐면 통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우파는 개별성을 중시하고 개인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점이죠. 근데 그 좋은 점에 홀라당 베껴보면 또 그것이 바로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 통합성, 공통성,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정말 뿔뿔이에요. 뿔뿔이고 너 잘났니 내 잘났니도 있고 또 요새 유튜브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지무지하게 싸우더라고. 나는 윤 편이다. 나는 한 편이다. 한동훈 편이다. 그래서 뭐 한 딸이다. 무슨 뭐 윤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아니 자, 이 무슨 원내 정당과 원의 이 투쟁적 아스팔트 우파가 우선 분열돼 있잖아요. 통합성이 없어요. 소통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럼 국민의힘도 또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생각이고 이 제야 쪽도 이 뿔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할 것인가 조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각자의 차별성과 개인화된 특징과 다양성은 살리되 그러나 공통점을 좀 우리가 찾자. 그래서 그 채널을 만들어서 서로 사발통물도 돌리고 이거 하자 하게 되면 모이기도 하고 저거 하자 하게 되면 또 뭐 내 전공은 하지만 가서 메워주고 그런 것조차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안하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건데 첫째는 몇 가지만 이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철학적 어떤 공통성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자. 바로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폭망한 분야를 어떻게 하면 다시 자유주의적 세계관으로 그 정책을 써서 회복시키느냐 하는 그 정책적 측면.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하냐 하면은 담론계가 필요해요. 담론계. 그러니까 그럼 조중동을 비롯한 기성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만 해도 옛날 같지 않아요. 이게 전부가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으니까 전 이게 하나 이런 게 안 되겠는가. 단체나 조직은 필요 없어요.
쓸데없이 단체 자꾸 만들고 뭐 조직 자꾸 만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요새 SNS도 발달돼 있는데 예컨대 우리 이 석 변호사님 예. 같으신 분이라든가 또는 정교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 정의를 위한 정교모. 교수 모임, 정교모. 정교모 예.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이론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각자의 여러 사람들의 그 여망을 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 단톡방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공통의 대흐름을 만들 수는 없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튜브 분들이 애국적 활동을 하는 거 참 고맙게 보고 또 정교모 교수님들이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고비 가실 때마다 발표하는 분도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한변이나 이 변호사 단체들도 아주 훌륭하고 그 뭐 일부 또 이렇게 우리 고성국 선생이라든가 이렇게 방송에서 애쓰신 분들도 딱 탁탁 이렇게 일깨워지고 근데 그걸 조금만 더 말하자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좌익은 좌익대로의 전체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딱 이거 위반하면 안 돼 하는 그 주어지는 어떤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쉬워요. 걔들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대세는 있어야 되겠다. 대세.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대세가 없으니까 뭐 탄핵에 부역을 해도 막는 놈이 없는 거고 막는 사람이 없는 거고 또 그야말로 쓸데없이 남을 너무 많이 욕하고 하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견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과 대세가 없으니까 지역 방송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림하듯이 지역 방송만 발전해가지고 중앙 방송이 없는 거예요. 중앙 방송이.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방 방송 꺼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좌익에는 그런 게 많아요. 뭐 통일전선, 뭐 전선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파에는 전선체도 없어. 이게 당을 하나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다 각자 뿔뿔이 단체가 있대. 그거를 소통을 담당하는 전선체 정도는 우파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전선체는 뭐 어떤 강제적인 조직이 아니니까. 예. 그다음에 전선체 위에는 전선체조차 아니지만 지식인 계가 있어야 돼요. 그건 교수님들, 이런 언론인들, 이게 담론 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주필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김대중 정권 들어서서 이 담론계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좌파 정권은 담론이 필요 없잖아요. 예, 교조만 있으면 되죠. 교조 신앙. 예, 교조와 신앙이에요. 이제 지침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담론계가 본격적으로 꼽히다가 이 중간에 이제 꺾였는데 그게 김대중 정권을 계기로 해서다라고 제 경험상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담론계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그건 우리 자유파의 활성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성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담론계의 활성화에 이른바 합리적 그 진보 그러니까 폭력혁명을 포기한 그거까지도 네, 그까지도 들어와서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면 예, 그런 점을 저도 공감하면서 말씀드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들도 했어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같은 거는 시작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데 굉장한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노조 회계투명성 확보만 하더라도 수십 년간 얘기했던 거를 그렇죠. 한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진척시켰잖아요. 문제 제기가 됐죠. 아니 건설 현장 조폭도 저게 수십 년 그 누적된 적폐잖아요. 그거 1년도 안 돼서 어쨌든 어느 정도 걷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파부터 평가가 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색한데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석동현 변호사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는 다른 요구를 별로 우리가
안 했어요. 기대도 별로 안 했어. 아이 평생 검사한 사람이 뭐 국가경영 뭐 잘을 못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확실하게 저게 문재인 이재명이는 사법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 사실 이 기대 하나 가지고 올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그거 두 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실망 안 하면 이상하지. 저도 9월 달에 된다. 10월 달에 된다. 연말에 네. 된다더니 그게 벌써 2, 3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직접 물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원석?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원석. 수사 지휘도 못합니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라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시켰고 검찰총장 이원석 시켰잖아요. 이 두 사람이 2년간 사실상 이 두 가지 이 문재인 이재명 사법 처리에 관한 한 윤석열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 이거를 해내지 못했다. 근데 책임을 전부 지금 대통령이 안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 적어도 2년 전에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의 그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야만이 다음 정권의 전망이 열린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번에 우리 석동현 변호사도 몸을 잠깐 담았습니다만 자유통일당 28 캠페인을 좀 했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28 캠페인의 정치 노선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이 자유통일당은 정광훈 목사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또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집회도 정광훈 목사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정광훈 목사라는 분은 정말 걸출한 인물이지만 저도 정치 묵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운동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전략과 전술과 능대, 능소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상력과 유연성과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 대중운동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역량이 곧바로 정치적 역량으로 전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이번 총선 패배에 우리가 주로 국민의힘의 패배를 얘기하지만 자유통일당도 패배했거든요. 자유통일당 패배를 그런 점에서 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게 푸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비례대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유통일당의 그 비례대표의 당선 목표가 글쎄요. 한 3석, 5석 정도 아니었나요? 그렇게 20석 하겠다 이런 그렇죠. 거 아니었거든요. 예. 3석, 5석. 예. 그걸 국민의힘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바보죠. 그렇게 절반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10%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면면을 보십시오. 자유통일당의 그 비례대표 면면을 보면 누가 봐도 전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면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자유파의 전투적 자유주의자로서의 어떤 그 투쟁력과 이념 지향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나은 인물들이 거기 많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3명에서 5명을 안으면 함께 가는 거예요. 고영주 대표 자유민주당이 여러 석 욕심내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석으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력과 상상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좀 보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괜히 자유통일당 가까이 하고 자유민주당 껴안으려고 그러면 극우로 자기들까지 그거요. 따로 간다고 해서 좌파들이 공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저 보수가 자유파와 한꺼번에 함께 한다. 이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주는 거 전략이죠. 전략적으로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의 문제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지방선거 이기고 대통령 선거 정권 재창출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자유우파와 함께 해야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능대능소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이 문제를 다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의 출연 그리고 우리 자유파 전체에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력의 어떤 출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그 2년 3년 후 대회전의 이 대통령 선거의 향배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시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 있는 부분이 이제 그간에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을 해온 부분들 말씀도 주셨고 또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막 비난의 대상이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걱정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남은 임기 3년여의 임기 동안에 어쨌든 굉장히 야당의 전횡 등으로 인해서 지금 막 이렇게 고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우리 윤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이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라 라는 어떤 그런 조언이랄까요? 예. 그런 것을 한 말씀 주심으로써 맺는 대담을 말로 좀 할까요, 맺는 맺도록 말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맺는 말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 하나 네. 그다음에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사람들 당부 둘 네.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는 사즉생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절체절명의 비장한 사생관을 갖고 목숨을 내 몸 한 몸 던진다는 식으로 싸우셔야지 저 사람들이 내가 겁먹고 있다. 내가 약세임을 알고 내가 떨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면 그날로 갑니다. 이건 정말 죽을 때도 잭소리 내고 죽는다는 각오로다가 그대로 그냥 이 견인불발 백절불고 싸워야지 뭐 갑자기 뭐 좀 당황스럽다고 해서 뭐 박영선 총리의 양정철 비서실장 설이라든가 무슨 함성득이 교수와 뭐 이명백 교수 심평이가 뭐 어쨌다든가 이런 말 들을 때 아주 저 불안했어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강하게 나갔어요. 강하게. 네. 방금 견인 아주 백절불굴하라고 그랬습니다. 견인불발이라는 말도 있지만 견인불발. 네. 백절불굴이라고 그러죠. 예. 백절불. 그 이외에는 달리 대통령은 완전히 벼랑 끝에 이 등을 벼랑 저쪽에다 두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1mm만 뒤로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각오로 싸워야만 이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못 이깁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이 대통령을 좀 지켜도 드려야죠. 저 그 작년 23년에 8.15 경축사 또 이 재향군인의 연설 또 민주평통에서 한 그 연설 그 정통 자유주의 순수 전투적 자유주의를 천명한 거거든요. 그건 심지어는 이승만 박사 일에는 없던 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 성장 그 면에서 탁월한 분이지 대한민국의 건국이냐면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의 이론을 말씀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승만 박사가 했고 그다음에 김영남 씨 그런 거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재명이 했습니까? 중도 실험 안 했어요. 박근혜는 어때요? 아이 경제민주화니 또 뭐 김아무개니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등용하고 하다가 그냥 또 반일 친중했잖아요. 이따리 왔다리 하고 뭐 또 이명박 씨한테 독도로 갑자기 뛰어가고 말이지. 이게 갈팡질팡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그 정통 자유주의를 그런 문서를 통해서 천명한 거는 참 잘하신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또 의료개혁을 추진하려고 한 이 문제의식 그 좋은 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망했다 어쩌고들 그러는 거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단지 쇠가 약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강하게 싸우시는 것만이 방법이다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새 국민의힘 당대표 얘기할 거는 어느 정도의 이론 투쟁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하고 이 당수가. 아, 이건데요? 그럼 그 정도는 토론할 수 있죠. 이견도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탄핵을 한다든가 배척을 한다든가 이건 뭐냐? 자기 대통령 배척하고 그 공멸이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사람들 저희들은 안 망할 줄 압니까? 보수 공멸이에요. 그리고 좌익의 입장에서는 우파를 분열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 죽이고 그다음에 너 죽고 이 차례로 죽이고 자기들만 남겠다는 게 좌파의 전략 전술입니다. 통일전선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술에 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하고 이게 갈등을 자꾸 그냥 뭐 나는 달라, 나 저 사람 나 뭐 어떨 거야 이럴 필요 없어요. 이제 또 그렇게 대들다가 싸우다가도 다시 또 합하고 극적으로 만나서 악수하고 그래야 그 세력이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멸로 간다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그럼 뭐라 그러나 좌파 콤플렉스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예컨대 뭐 김경률이를 뭐 갑자기 등장해서 최고위원을 시킨다든가 비대위원을 시킨다든가. 아 이게 당원으로서 뭐 이견 말하고 하나의 당내 발언으로서 나온 거 좋습니다. 뭐 운동권이라고 다 전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최고위원에 앉혀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리 앙뚜아네트를 치게 만든다든가 그거는 조금 미성숙한 게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괜히 콤플렉스, 나도 우파만은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법무장관으로서 또는 무슨 장관으로서 대통령 대드니까 뭐 극우처럼 보이지만 나 극우 아니야, 우파도 아니야, 나도 진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통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서야지 그렇게 외도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외도를. 예, 외도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당부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과 새로 당대표 될 누군가에게 이미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선거 참패 후에 이거 큰일 났다. 이제 3년 후 대선도 이제 이기기 어려워졌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됐어요.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냥 정치적 무관심의 늪에 빠지게 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법칙은 아니고 그냥 경험칙인데 총선에서 지면은 대선에서 이기더라. 자위.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 경험칙이에요. 경험칙이죠. 예, 4년 전 총선에서 지고 2년 전에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네. 근데 그게 법칙은 아닌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이긴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만하게 됩니다. 많이 이기면 많이 오만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오만한 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총선에서 이긴 저쪽이 오만방자하게 구는 바람에 이재명이 같은 자를 대통령 후보로 뻔뻔하게 내세워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한테 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도 그걸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총선 다음 날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딱 하루 가더라고 겸손이. 이틀째부터 오만방자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당대표 연임하겠다. 여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국회의장도 지가 지명하는 사람 뽑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역풍이 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오만은 원래 그 좌파의 선민의식하고 결합이 돼서 이건 고칠 수 없는 이 DNA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년 후 대선은 우리가 정도만 잘 지켜가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도라고 게 뭐냐면 이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치고 딛고 일어서서 뭐 이거는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정도는 뭐냐면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그로써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정도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로 계속 추락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캠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은 안 되고 자꾸 부담만 되니까 쫓아내자 그랬어요. 박근혜 후보가 그건 사도다. 성과도 개성하지만 부담도 않는 것이다, 여당은. 그래서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이명박 대통령 출당 얘기가 안 나왔다고요. 끝까지 안고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겼다고 봅니다. 만약에 쫓아냈으면 MB계가 다 등을 돌렸을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장 좀 어려운 게 보이더라도 정도를 가야 된다. 이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가 이런 경험칙에 근거해서 또 지금 그 보이고 있는 이재명 세력의 저 오만 방자. 네, 이게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DNA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도를 제대로 가기만 한다면 다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 그 희망을 가지셔라. 제가 그냥 희망 고문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다. 예, 그게 우리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일종의 경험칙으로 입증되어 있는 바다. 그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이고 정말 이번 선거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지금 보수 전체가 좀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에게도 어떠한 그 희망이 또 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우파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전열을 또 정비하고 또 국힘의 그 108명 의원들이 정말 108용사로서 그러한 서로 잘 결합을 해서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을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정말 소기의 성과를 내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 희망 저널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우파 시민 사회에 이러한 좋은 소식들과 좋은 메시지,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종이 잡지로 또 인터넷 잡지 신문으로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잘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